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이 HMM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겠는데요. 해운업에 있어가지고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컨테이너 선이든 벌크 선이든 이 선박이라든지 컨테이너 선의 경우에 컨테이너 그 자체가 지금 막 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하주 수입업자, 수출업자. 그래서 이 선박과 컨테이너의 뭐 효율적 관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해운업은 뭐 오늘날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컨테이너를 배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아무래도 컨테이너의 그 이동 경로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선박의 경우에도 언제 입항을 하고 언제 출항을 하고 어떤 경로를 가는 것이 좋은지, 항로로 가는 것이 좋은지, 이를 통해 가지고 유류를 절감할 수가 있겠고요. 비용 절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확한 수요 예측, 언제쯤에 예를 보게 되면은 물동량도 보게 되게 되면은 계절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그죠, 규칙성이 좀 있겠죠. 물론 규칙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소매점이라든지 유통업체가 카드와 같은 이런 결제 언제 어디에서 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듯이 어떤 화주가 어떤 물량을 언제쯤에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로 하느냐 하는 그러한 이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컨테이너의 그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선복량에 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가지고 선박의 배선, 어느 항로에 어떤 배를 갖다가 배치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있으면 해운사로서는 경쟁력이 제고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이 해운사의 경쟁력 제고에 선박과 컨테이너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류비의 절감입니다. 유류비. 세계 각 지역의 그 유류 단가를 파악하자 이 말이 있는데, 이게 보게 되게 되면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박에 사용하고 있는 유류의 단가가 다 서로 상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한 곳에서 급유를 해서 연료비를 절감을 하자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경험입니다만은 영국에서 지낼 때 영국에서 배를 홀리 헤드에서 배에 차를 실어 가지고 아일랜드의 더블린 항에서 하선하면서 내가 그 차를 다시 끌고 아일랜드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은 기름을, 차의 유류를 홀리헤드에서 넣을까 아니면은 더블린에서 넣을까, 기름값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처럼 이 선박의 경우에도 급유를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연료를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안정적인 선적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가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 당연히 오른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 선사로서는 안전을 중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화물의 기항지. 화물의 기항지라는 것은 여기서 왜 나오느냐? 화물을 여기 배에 실는 모든 배가 동일한
이 항구에서 뭐 하역되는 것이 아니다. calling for, 기항한다는 것이 영어로 calling입니다. calling, C-A-L-L-I-N-G입니다. 그 다음 무게 등을 감안해 가지고 이 체계적으로 이 선박해서 하역의 효율성, 뭐냐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어느 창고에 물건을 넣는데 당연히 예? 어느 순서대로 넣을까 생각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예컨대 내일 당장 출고가 될 상품을 제일 안쪽에 밀어 넣었다가는 힘들겠죠. 그럴 경우에는 출고의 순서에 맞춰 가지고 가장 늦게 출고되는 것을 깊숙한 곳에 넣듯이 배의 기항에 따라 가지고 순서에 맞추어서 적재를 하역을 감안하면서 체계적으로 선적을 하는 것이 하역의 효율성과 하역비의 절감,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선박의 안전을 감안하면서 선적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회사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해운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므로써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IoT. IoT가 뭡니까? 영어로 이렇게 보다시피 Internet of Things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이것을 사물 인터넷이라 했는데 그냥 요즘은 그냥 IoT라고 씁니다. 예? 이런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컨테이너마다 요 길이가 얼마? 20피트라는 겁니다. 20피트. 미터로 하게 되게 되면 대체로 약 6미터입니다.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화물의 위치라든지 컨테이너 화물의 상태라든지 이것을 리얼타임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화물의 대한 손상, damage to the goods, 그 다음에 분실, loss of cargo에 대비해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볼까요? 클라우드 기반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제하고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이 해운선사가 기후, 뭐 태풍, 그죠? 뭐 사이클론, 뭐 그 다음에 여러 폭설, 폭풍, 지진, 해일, 뭐 다양하겠죠. 그 다음에 해류를 놓고 잠시 보게 되면 해류가 뭐냐? 옛날에 부산에서 말이지, 부산 영도에서 그냥 노를 안 젓고 어느 시기에 그냥 배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그 배는 일본 하카다 근처에 도착을 한다 이거예요. 해류가 굉장히 운항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전 세계 해류에 대한, 기후에 대한 그런 시기별로 어떻게 변해왔느냐 하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최적 항로라는 것은 뭐겠어요? 최적 항로는 옵티멈 아이티너리, 이건 뭐냐면 연료비를 줄이면서 최단 시간 내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항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 글라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스마트 글라스. 이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가지고
예? dangerous cargo, 위험성 있는 특수 화물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접근이 힘든 선체 하부, 배의 밑부분을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 가지고 컨테이너라든지 선박의 부품의 제작도 가능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리고 요 근래 이 자동차 회사 세계적인 롤스로이스에서 무인 선박, 사람이 없이 운행되고 있는 그 많은 이 배의 운항은 육상에서 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선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이 HMM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선박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업에 있어서도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그 다음에 AI, 뭐 이런 거 있죠. 머신 러닝, 이러한 것들이 해운업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선사에서도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약간 다루었 내용입니다만은 또 반복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살펴보면은 해운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 보통 이야기할 때 해운업은, 해운 서비스는 파생 수요, 영어로 이야기할 때 뭐 derived demand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erived demand, 파생 수요. 해운은 무슨 파생 수요입니까? 무역의 파생 수요입니다. 그죠? 파생 수요다. 그렇지만은 무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해운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게 되면 해운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해운업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다른 산업과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 보다시피 조선업, 철강업, 항만업, 해상보험, 보험업, 그 다음에 선박금융, 해운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필요한데, 신조가 필요한데, 중고선이 필요한데, 용선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금융, 대출, 그 다음에 뭐 보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오늘날 보게 되게 되면은 IT와 관련해 가지고 이 해운업이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이 해운 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무역이 활성화되게 되게 되면, 무역이 활성화되면 수출도 늘고 수입도 늘게 되게 되면 당연히 운송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건 뭡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운송,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는 항공운송을 잘 안 하죠. 해상운송, 그죠? 그러한 운송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 운송 수요 중에 해상운송도 수요하기 때문에 해상운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수적인 요소 세 개가 뭐냐 할 때 이 물적인 수단으로서 물적 수단, 선박, 그죠? 그 다음 인적 수단, 뭡니까? 선원이잖아요. 회계사. 사실 보게 되면 컨테이너 24,000개 실는 그런 배에 선원이 한 몇 명 필요하겠습니까? 선장, 1항사, 2항사, 3항사, 기관사, 기관장 해가지고 한 20명, 3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의미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인적 자원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심지어 보게 되게 되면은 무인 선박, 그 다음 자율운행 선박 이런 거 보게 되게 되면은 그죠? 인적 수요에 대한 것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선박 수요가 늘게 되게 돼요. 그럼 선박 수요가 는다는 것은 뭐지? 뭐 중고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선박의 경쟁력은 아무래도 신조선이 있기 때문에 선박 건조가 늘어나겠는데 선박을 만드는데 뭐가 필요한데 기계라든지 철강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특히 해운업은 조선업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선업과 철강업의 활성화는 기계, 철강, 전자, 가구, 전기공업, 화학공업, 필금속 등으로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또 일으킬 것이라는 겁니다. 해운이 발전하면 조선이 발전하게, 조선이 발전하고 철강이 발전하게 되면은, 그죠? 다른 또 이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에는 이 터미널, 하역업체 등 항만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역한 이 화물의 철도라든지 차량 등을 통해 가지고 육상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영계 운송을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다른 운송 수단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뭐 여기에 공장이 있다. 그럼 부산항으로 이렇게 화물을 실어 보낸다 하게 되게 되면은 그 화물을 예를 들어서 뭐 어왕이라든지 이런 뭐 다른 이 컨테이너 야드까지 트럭 운송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또 트럭 운송을 해가지고 부산항까지 가야 되겠죠. 아니면은 또 철도 운송으로 해가지고 철송으로 아니면은 트럭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 운송 그 자체만으로서 해상 운송은 이 운송은 포트 투 포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다면은 포트 포트입니다. 그죠? 포트. 항구에서 항구 포트 투 포트이죠. 그죠? 항구에서 항구. 근데 부산항에서 영국의 펠릭스토어의 항까지 아니면 부산항에서 로테르담 항까지 내가 옛날 그 영국에 있을 때 이서 화물을 붙였는데 80년대 말에 그때만 하더라도 복합 운송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어떻게 했냐니까 운송 계획을 체결할 때 운송업체인 이 프레이트 포워드에게 포트 포트이 아니라 도어 투 도어의 그 운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어 투 도어, 도어 투 도어. 문전에서 문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운송업체가 우리 집 앞에 쌓여 있는 이 운송 화물을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이 운송 뭐 트럭에다가 싣고 그것을 여하튼 컨테이너에다가 실어가지고 영국의 펠릭스토어의 항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화물을 하역해가지고 거기에서 트럭으로 영국에 있는 내 집 문 앞까지 갖다 주는 그런 운송 계약을 80년대에 체결했는데 화물이 도착을 했다고 영국의 해운 대리점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당시에 80년대 88년에
뭘 요구하느냐니까 펠릭스토어에 항해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리버풀까지 내륙운송 인랜드 트랜스포테이션 피를 지불을 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니까 나는 포트 투 포트로 계약을 해가지고 선불 페이 인 어드밴스로 프리페이먼트를 한 것이 아니라 도어 투 도어로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 내 집 문 앞까지 화물을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던 바 그것이 먹혔습니다. 그래서 운송업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이 새로운 화물을 실는 데에도 고정 작업 등이 필요합니다. 고정 작업. 그 말은 뭐냐면 이 배를 호박입니다. 호박. 화물을 딱 싣고 난 뒤에 그것이 그 파도에 뭐 이렇게 롤링이라든지 뭐 할 때 쓰러지지 않도록 그 고정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배가 또 입출항할 때 그 저 도선사도 필요하고 예인선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배를 어떻게 타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배를 사실 아주 많이 탔습니다. 86년에는 50일간 선원 자격으로 교수로 있었지만은 선원으로서 배를 50일간 탄 적도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컨테이너선이 있는데 배가 거의 입항을 하기 직전이 되게 되면 배는 그 주 엔진을 끄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아주 작지만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 배가 작은 배가 이 배가 예인선입니다. 이 예인선이 영어로서는 TUG 터그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터그보트 BOAT 이 터그보트가 본선을 밀면서 배를 입항 직전에 예인을 합니다. 예인을 합니다. 그리고 배가 외항선이 내항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 배의 그 운항 지휘권은 이 배의 선장 캡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항만의 소속되어 있는 파일럿들라고 하는 도선사가 배의 지휘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내항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배가 지금 떠 있는 그 바다의 밑에 대한 해저의 지형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배가 들어와야 배가 스트랜딩, 좌초라든지 충돌이라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배가 내항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의 도선사가 승선해가지고 선박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정 작업뿐만이 아니라 도선사, 예인선 같은 그러한 많은 이 서비스가 그 배에서 배의 접안을 위해 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안전한 운항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보험 인슈어런스, 해상보험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배 한 척을 건조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해운업에서는 배를 한 척 소유하기 위해 가지고 자비로 다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의 그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박 건조에 아주 다양한 선진 금융 기법과 뭐 사모펀드라든지 하는 그러한 투자 방식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운은 금융업과 직결되는 그러한 산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서비스업이 아니라 우리가 위에서 봤다시피 전방산업, 전방산업은 이 해운업의 전방산업은 조선업이다.
조선업의 전방산업은 철강업이다. 그죠? 해운업의 후방산업은 뭐겠습니까? 항만업이다. 해운업의 후방산업은 또 다른 예로서는 보험업이다. 그죠? 이렇게 전후방 산업과 연결된 네트워크 산업이고 국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간 산업 이야기했죠.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주춧돌과 같은 그러한 산업이다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해운 산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